네, 오늘은 이제 어쨌든 간에 AI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넓은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일단 뭐 AI 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쇼폰과 스마트폰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뭐 하루 한국인 평균 스마트폰 사용자 5시간 이상이라고 하죠. 스크린 타임 우리도 한번 스마트폰 이제 켜시면 그 디지털 웰빙 스크린 타임 나오는데 일주일 평균 몇 시간인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높아진 그런 시대고요. 뭐 청소년들 만나서 물어보면 전한 8시간 찍히던데요.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청년들, MZ세대. 그리고 뭐 MZ세대 80% 이상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느낀다. 뭐 청소년 뭐 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유적 유형금이 40% 이상이라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AI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AI를 오늘은 뭐 주로 이제 챗 GPT를 통해서나 뭐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렇게 AI로 많은 것들을 생성하는 것과 좀 관련된 그런 또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시겠지만 동시에 AI가 엄청나게 이제 어떤 우리 인간을 의존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SNS, 넷플릭스, 유튜브, 뭐 OTT,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든 것들이 AI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스마트폰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고 그 누구도 이 스마트폰의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 출연한다고 신부님이랑 만나서 얘기했는데 신부님도 스마트폰 중독이고 목사님도 중독이고 모두가 스마트폰 중독인 사실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시대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어떤 AI 알고리즘 시대에 사실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글쓰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또 신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뭐 저도 요즘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제가 혼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길 가도 아무도 몰라요. 전부 다 이어폰 꽂고 뭔가 자기 스마트폰 보면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래 불러도 노래 부르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 이제 어떤 각자의 그 어떤 스마트폰 세계에 AI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굳이 시간을 내서 내가 글을 쓰겠다 혹은 뭐 책을 읽겠다, 글을 좋아한다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드물고 신비로운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그런 AI 시대의 글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AI 시대 글쓰기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어떤 이 협회에서 어떤 활동하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AI를 활용해서도 많이 글을 쓰시겠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꼭 AI를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걸 넘어서서, 혹은 AI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글쓰기에는 또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도 좀 같이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좀 또 같이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떤 스마트폰에 종속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글을 쓴다는 것, 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이런 생각들을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저희 뭐 협회에서도 AI로 인한 많은 창작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뭐 AI 창작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 뭐 구독자 수 증가폭 상위 50 채널 중에서 뭐 거의 10곳 정도가 AI 생성한 쇼츠 콘텐츠를 만들어져 있고 아마 이거는 제가 2025년 5월 기준으로 그때 조사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사실상 AI를 활용하지 않는 콘텐츠가 거의 없죠, 이제는. 그렇죠. 뭐 자동 자막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AI 음성 인식, AI가 엄청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고요. 동시에 뭐 유튜브 쇼츠도 뭐 엄청나게 업로드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AI 작곡과 인간 작곡이 구분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미 AI 작곡도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그래도 최근에 이제 어, 유튜브에서 고스타그램이라고 유튜브 영상인데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도 전부 다 AI로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노래도 뭐 너무 좋고 뮤직비디오 너무 좋아서 와, 정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 수밖에 없는 또 이제 그런 충격도 있었습니다. 뭐 마케터들, 뭐 제 주변에서도 저랑 소통하는 마케터나 에디터들 보면 AI 안 쓴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약간 뭐,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이렇게 가서 노트북을 들고 글을 쓰려고 들어갔는데, 한번 이렇게 노트북실이니까 컴퓨터실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 뭐 굳이 남들의 것을 훔쳐보려고 하겠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쑥 들러봤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런 광경 처음 봤습니다. 그 컴퓨터실에 앉아있던 열 몇 명,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AI랑 뭔가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AI한테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AI랑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에는 다 이렇게 컴퓨터실에서 다 AI랑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느낄 만큼 엄청난 AI의 어떤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한번 글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좀 재밌었던 것은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국제도서전, 서울국제도서관에 갔던 일인데 그렇게 AI 알고리즘과 하루에 7, 8시간씩 스마트폰 보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제 AI로 만든 영상, AI와 대화, 뭐 AI 콘텐츠만 소비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도 서울국제도서관이 거의 꽉 차가지고 현장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매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현장 발권 자체가 아예 끝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보고 있었고 저도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사인해도 있고 저희 아들이랑 같이 저희 아들은 여기서 만화책 같은 것도 보고 있네요. 그리고 뭐 글쓰기 수업, 뭐 글쓰기 수업 같은 거 모집하면 사실은 뭐 다 이렇게 받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도 하시고 뭐 글쓰기 강의, 강연장 가면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에 관심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냥 AI로 글을 써서 그럴싸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이 AI 알고리즘에 중독된 이런 시대에 오히려 약간 좀 텍스트를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좀 차분한 그런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반대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예. 요즘에 MZ 세대를 사이 약간 그런 것도 있대요. 스마트폰 보면 너무 힙하지 않아. 왜냐면 전부 다 그냥 5살부터 80살까지 전부 다 스마트폰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스마트폰 보는 거 너무 힙하지 않다. 오히려 지하철에서 책 읽는 게 힙하다. 이렇게 텍스트 힙 같은 것들이 반대로 유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이제 글쓰기도 우리가 그냥 내가 뭐 AI로 글 생성해서 맨날 뭐 블로그에다가 글을 무한정 생성하고 SNS에 무한정 올려서 사람들 팔로우 모으는 거 이런 거를 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 나의 이야기를, 나의 감정을 남겨보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AI 시대에 나를 우리가 사실은 잃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우리가 5시간씩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면 1년에 한 1,500시간, 2,000시간, 한 몇천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건데 작년에 스마트폰 우리 본 거 기억나는 거 물어보면 기억나는 거 거의 없을걸요. 그냥 AI에 그냥 알고리즘이 그냥 중독돼서 그냥 보고 있는 거지. 그 속에서 뭐 내가 뭐 엄청나게 뭔가 가치 있는 걸 보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흩어지고 사라지고 와 내가 2,000시간을 봤다고 2,000시간 내가 몰랐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잃는 시대고 내가 사라지는 시대고 그런 시대에 뭔가 나를 다시 글을 쓰면서 나를 되찾고 싶고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의 글로 적어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어, 특히나 이제 그, 어, 저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어떤 글을 써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오늘 뭐 시간이 그렇게 막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글쓰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한 또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글쓰기 강의 같은 거 하면 뭐 10시간씩 해도 글쓰기 팁 같은 것들은 얘기를 다 할 수 없을 정도이기도 하고 글쓰기 특강에서 2시간 내내 글쓰기 얘기만 할 수 있을 정도 사실 글쓰기는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 힘들지만 한번 이제 우리 시대에 너무 글을 생성하기 쉬워지고 누구나 뭐 글을 양산해서 누구나 여기저기 올리고 있고 아마 지금 뭐 인터넷에 올라오는 뭐 글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한 8, 90%는 그냥 전부 다 AI로 그냥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양산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블로그 같은 사실 이미 웹 생태계 자체가 블로그 같은 데들은 이미 우리가 뭐 양질의 글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냥 AI로 생성해서 뭐가 가짜인지 뭐가 환각인지 뭐가 진짜인지 구별도 안 될 정도고 심지어 AI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블로그의 글들을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AI가 다시 조합해서 정보를 주는데 거의 엉터리 정보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엉터리 정보를 엉터리가 AI가 조합해봐야 엉터리가 나오니까. 챗 GPT 같은 경우 딥 리서치 시켜봐야 딥 리서치를 했지만 웹상에 있는 엉터리 정보를 딥 리서칭 해가지고 판각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뭐 법률 문서 이런 거 쓰게 하면 거의 뭐 쓸만한 문서가 별로 안 나올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좀 문제도 많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글쓰기를 한다면 또 어떤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시대에 한번 나를 쓰는 것을 한번 중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나에 대해 쓰는 거는 나만이 쓸 수 있거든요. AI는 나에 대해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론 뭐 내가 AI한테 막 얘기를 해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삶을 살았어. AI가 뭐 그럴싸하게 문장들을 다듬어서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AI가 다듬어 버리는 순간 나의 진실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순간 만약에 내가 어린 시절의 나의 상처에 대해서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그 맥락과 그 감정과 그 마음과 그 기억과 그 경험의 가장 정확한 진실은 나만이 알고 있거든요. 나만이 그 순간에 어떤 나의 가장 깊은 솔직함과 그것을 둘러싼 모든 감정과 그 순간에 아주 섬세한 모든 그 디테일에 대해서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뭐 난 어릴 때 왕따 당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슬펐던 적이 있어. 이거를 아름다운 글로 만들어줘라고 챗GPT가 쓰는 순간 모든 문장이 거짓말이 돼버리죠. 내가 알려준 그 최소한의 정보 말고는. 왜냐면 나는 그때 뭐 챗GPT 이렇게 써주겠죠. 나는 그때 뭐 교실을 다니는 조용한 아이였다. 근데 뭐 옆 짝꿍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매섭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뭐 뒤에 있는 친구들과 여러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날 불렀다라고 했는데 그 순간 나의 감정은 되게 심장이 조여들듯이 어, 어떤 공포를 느꼈다. 뭐 이렇게 써주겠죠. 채찌피티가 그렇죠? 대충 이런 식으로 써주겠지만 그 채찌피티가 묘사한 그 감정 하나하나 하나는 그냥 그럴싸하게 만든 문장이지 나의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 내가 약간의 공포심과 약간의 희망과 약간의 슬픔을 아마 같이 느꼈다라는 게 진실이라면 챗GPT는 그냥 그럴싸하게 쓰는 거죠. 그 정확한 감정을 포착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나의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뭐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느님에게 기도하는데 챗GPT한테 기도문 써달라고 하고 읽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되게 나의 솔직하게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나의 진실을 쓴다는 것은 어, AI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준 것과는 다른 것이고 저는 사실은 나의 진실에 계속해서 접근해가는 그 글쓰기의 힘이라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시대에 더 드물어지는 힘이고 근데 그 어떤 층위에서부터 타인과 솔직함을 나누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 오히려 더 중요해진 글쓰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실제로 우리가 예, 많이 읽는 글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읽히는 글이 뭘까요?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님 작품일까요? 아니면 다른 유명 인플루언서의 글일까요? 어떤 글이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읽힐까요?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읽히는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커뮤니티나 뭐 SNS 같은 것들 들어가 보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블라인드 같은 직장인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남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여자들이 모이는 뭐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들 굉장히 많. 들어가면 조회수가 뭐 몇만씩 몇십만씩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글들을 읽냐면 서점 가서 잘 쓴 글을 찾아 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솔직하게 사람들이 썼을 것 같은 글들을 가장 많이 읽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글쓰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글쓰기의 본질이라는 게 그냥 그럴싸하게 멋진 문장을 만드는 거. 그런 시대는 이미 AI 등장으로 이미 끝났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AI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은 별로 그런 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작품성 있는 아주 완벽한 글 같은 거 별로 그렇게 사람들 좋아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오히려 글쓰기 자체는 조악하더라도 정말 진심을 담고 솔직하게 저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드러냈는가에 사람들이 항상 반응해 왔고 앞으로도 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제 AI를 활용해서 글을 쓰신다 하더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영화를 봤다고 해 봅시다.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영화 리뷰를 AI에게 써 줘라고 해서 AI 그럴싸하게 쓴 글을 내가 읽어 보면 '와 글 잘 썼네.' 하고 뭐 블로그에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읽어 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또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충 봐도 이거 뭐 AI가 썼겠거니 아니면 '그냥 잘 쓴 거 읽어서 뭐 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거나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와 함께 쓴 영화 이야기 그럼 그 사람의 약간 내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맥락에서 본 그 영화 이야기를 궁금해한 거지 그 영화에 대해서 그냥 그럴싸하게 잘 쓴 AI 글은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 같아도 읽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읽어서 뭐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도 10년 전에 실직당한 경험이 있는 중년의 남잔데 정말 그 영화에서와 같은 상황에 처해서 나도 정말 그 당시에 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풀어내면서 우리 시대의 어떤 뭐 역사와 어둠과 자기 삶의 어떤 애환을 드러내면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그런 사람의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싶은 거지. 그냥 뭐 잘 쓴 평론 그냥 잘 쓴 평론 누가 영화 평론이지 아무도 안 읽잖아요. 영화 평론가들 많으시지만 누가 영화 평론 뭐 신의 20이 사 가지고 영화 평론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어 그 사람이 본 영화 이야기. 뭐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어 또 뭐 예를 들어서 "독해질 권리를 요약해 줘."라고 하면 요약해서 해 줘서 그럴싸한 리뷰를 만들겠죠. 그런 거 블로그에 올릴 수 있겠죠. 물론 뭐 리포트 검색하다가 필요한 대학생들은 찾아서 긁어서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책을 읽은 나라는 사람은 어떤 맥락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나는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왔는데 이 책을 읽은 내가 어떤 측면에서 나와 이 책의 행복관이 같거나 비슷하거나 달랐고 그래서 내 삶에서는 이 책이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읽혔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싶을 때 그 사람의 글을 굳이 찾아서 읽는 거겠죠. 그 사람이 본 그 책이 궁금해서.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느꼈다면 나도 이 책을 한번 사 보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 AI 시대가 '와 글쓰기 너무 쉬워졌다. 좋은 AI가 글 잘 쓰고 글 양산하니까 나는 글 쓸 필요도 없네. AI가 쓴 글만 그냥 매일 100 개씩 만들어서 업로드하자.' 이런 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아주 명쾌하고 오히려 더 좀 명료해졌다고 생각을 듭니다. 이제는 뭐 그럴싸하게 잘 쓴 글을 쓰기 위해서 뭔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어 나의 진실을 써야 되는 시대, 나의 진실을 쓰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시대.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꼭 AI를 굳이 활용한다면 저는 이제 약간 뭐 중간중간 내가 이제 나의 진실을 쓰되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스토리를 좀 요약도 한 부분을 글에 넣고 싶은데 요약하기 좀 귀찮다. 그러면 이제 영화 한 달락을 요약해 줘 해서 이 영화 한 달락 정도 이렇게 요약한 걸 뭐 글 사이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내가 또 필요한 또 리서치 자료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뭐 IMF의 역사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좀 그런 부분들을 또 글에 넣고 싶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이 영화와 예를 들어서 IMF의 연관성에 대해서 뭐 한 달락 정도만 정리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넣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진실을 쓰는 것이 사실은 핵심 중의 핵심이고 AI는 그 사이사이에 뭔가 양념을 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만약에 뭐 내가 좀 이제 글쓰기 능력이 좀 많이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쪼끔 더 이제
좀 더 정돈된, 좀 더 이제 완성도 있는 글쓰기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마지막에 AI한테 문단을 좀 정리를 시켜달라, 뭐 교정 교유를 시키던가, 아니면 뭐 이제 조금 더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람들이 좀 편안하거나 좀 더 좀 뭐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을 좀 추가해줘, 뭐 이런 식으로 후 작업에서 뭐 이렇게 좀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AI가 저는 보조적인 역할로서 활용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결국 나의 이야기로 나라는 사람이 독자들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나아가는 여정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여정이다. 저는 이제 뭐 모든 저 글쓰기 수업에서도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글쓰기를,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시대에 좀 글쓰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글쓰기 생각하시냐면, 어, 뭐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서 뭐 전자책도 만들고 뭐 블로그도 해가지고 SNS도 해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막 글을 막 마구잡이로 양산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전자책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사이드 프로젝트 부업하면 막 월 1,000만 원씩 떼돈 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랑은 완전 그냥 아예 글쓰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다른 사람들이어서 제가 그분들께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뭐 맞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냥 그런 걸 원하면 그냥 글쓰기를 내가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냥 글을 돈벌이로 쓰고 싶거나, 그쵸? 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또 그런 차원에서의 또 피로를 또 잘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진전성 있게 글쓰기를 대한다면 결국 글쓰기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도 내가 한 시절에 를 빼앗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고, 그만큼 또 이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나의 진실을 전하고, 또 나의 진실이 그 사람에게도 닿아서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삶의 교류를 하자는 차원에서 글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제 얘기를 또 들으시면 되는 거고, 나는 글쓰기라는 걸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접근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건 이제 하느님한테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글쓰기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글쓰기는 그냥 어떻게든 양산해서 돈 100원이라도 더 버는 쪽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AI 막 양산해가지고 막 블로그 100개씩 만들어서 막 콘텐츠 올리다 보면 광고료가 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전 잘 모르는 영역이고, 예. 한번 그런 강의는 잘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AI 시대 글쓰기는 좀 다른 차원이다라는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글쓰기에서 사실은 저는 제일 좋은 것은 함께 글 쓰는 사람들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글 쓰면서 좀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좀 그 범위 안에서 서로 이제 글을 쓰고 읽고 나누면서, 그쵸? 서로에게 좀 글을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 응원하기도 하면서 서로가 좀 고백한 아주 그런 깊은 진실에 대해서 서로 잘 들어주기도 하고, 또 나의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려줘도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글쓰기 모임 이런 것들을 또 글로 글쓰기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거의 확신하고 있는 건데, 아마 앞으로 그런 글이 아니면 사람들이 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남이 쓴 그럴싸한 글을 왜 읽고 있겠습니까? 챗GPT한테 딥 리서치 시키면 내가 즉각 내 입맛에 맞는 지식들 다 나오는데, 왜 남들이 굳이 AI로 생성한 걸 굳이 왜 읽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의 시대에는 정말 그 사람의 진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의 글만 읽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의 삶이 SNS에 공개되어 있다든지, 아무튼 저 사람의 삶이 뭐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저 사람의 삶이 어느 정도 증명되고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고, 근데 저 사람이 솔직하게 쓴 글들이 정말 저 사람의 삶과 일치를 하고, 그래서 저 삶과 글이 어우러지는 그 사람의 삶을 읽고 싶어서 글을 읽는 거죠. 왜냐하면 삶이 아닌 글은 AI에게 생성시키면 하루에도 100만 장은 생성시킬 수 있어요. GPU가 불타지 않는다면.
데이터 센터 불러지만 않으면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글을 사람들이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의 삶을 읽고 싶겠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을 읽고자 그 사람의 솔직한 진실을 읽고자 글을 읽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글들은 그냥 정말 인터넷에 있는 정말 정크 푸드처럼 이제 그냥 아무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어쩔 수가 없다. 영화 리뷰 후기 뭐 이런 거 뭐 백날 뭐 100개씩 생성해봐야 그거 누가 왜 읽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뭐 좋아하는 작가가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작가가 쓰는 그 작가가 본 영화가 궁금한 거죠. 저 작가는 어떻게 영화를 봤을까? 그래도 난 저 사람의 삶을 몇 년 동안 꾸준히 봐오고 있는데 저 사람이 글은 내가 좋아하고 또 저 사람이 보는 영화나 저 사람이 읽는 책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글이라는 게 읽히게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AI 시대야말로 우리가 오히려 진실이 더 투명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AI 시대의 글쓰기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네, 저희 오늘 이제 해야 될 주제가 많은데, 그 다음 주제는 바로 저작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쓰기 이제 끝났고, 그다음 혹시 Q&A 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글쓰기 이야기 좀 물어봐죠. 채팅창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시고 있는데, 잘 보면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 다음에 저작권 이슈로 바로 넘어가면요. 요즘 뭐 저작권 하던니다 그렇죠? 오늘은 특히 AI 저작권 이야기를 할 텐데요. 뭐 우리 뭐 잘 알고 있었던 뭐 그 하이브 뉴진스 사건 이런 사건은 사실은 초반에는 약간 그렇게 문제였어요. 왜 아이돌 컨셉 베끼냐, 뭐 아이돌 컨셉에 저작권이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분쟁이 시작돼서 어 분쟁이 되게 강경 분쟁까지 커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넷플릭스 이런 OTT도 보면 이제 다 이제 IP 확보가 굉장히 전쟁처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저도 요즘 뭐 이렇게 방송국 가서 PD님들 얘기 들어보면 방송국도 다 적자라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더 이상 TV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많은 방송국들이 제작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이런 거 JTBC에서 만든 거 아셨나요? JTBC가 제작사예요, 제작사. 그러니까 이제 송출은 이제 플랫폼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방송국들이 제작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송국에서 저작권을 사와서 OTT에서 송출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런 저작권 문제, 뭐 최근 어떤 금융빵, 검정 고무신 이런 2차 창작 작가가 어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이런 사건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AI 저작권 문제도 여러분들이 제가 좀 빨리 할 텐데요. 한 20분, 30분, 20분 안에 AI 저작권 문제 좀 빨리 정리를 하는 생각인데, 어, 그런 이제 어떤, 어, 그, 챗 GPT로 이제 그때 지브리 이미지 생성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전 세계 수억 건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었죠. 거의 3억 건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더 만들어졌을라나? 뭐 수억 건의 어떤 이미지가 생성되면서 거의 막 챗GPT 막 버벅거리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의 프사가 다 지브리 이미지로 바뀌고, 네. 그전에는 뭔가 이제 어, 좀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기 부끄러워서 꽃 사진 이런 거 올려두셨던 분들이 다 지브리 이미지인데 괜찮다 이런 느낌을 이제 지브리 이미지로 대거 프사를 바꾸시고 막 하여튼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한 며칠 뒤에 야 그거 지브리 스튜디오 뭐 저작권 침해 아니냐 막 이런 말들이 또 퍼지면서 프사가 막 다 바뀌기 시작해요 다시 그렇죠 다시 꽃 사진으로 다 바뀌고 뭐 이런 거 성경 구절로 바뀌고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지브리 이미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 저작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명료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오해가 있거나 네. 나 저작권 침해한 건가 고소당하는 건가 막 이렇게 막 그런 걱정들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평생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AI 저작권 뭐 이런 강의 뭐 한번 뭐 길게 하면 막 3시간, 4시간씩도 하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핵심 위주로만 해서 한 20분 안에, 20, 30분 안에 한번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지금 뭐 들어오신 분들이 60명, 70명, 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수를 보니까 뭐 좀 저한테는 좀 낯선 그런 협회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저가 또 좀 이름이 좀 익숙한 그런 또 제 지인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또 다양하게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어, 작가님도 들어와 계신 것 같고, 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쓴 이제 AI 글쓰기 저작권 책은 안 읽어보셨다 하더라도, 그렇죠? 되게 얇은 책이어서 하룻밤에 읽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안 읽어보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저작권 강의를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야, 나 저작권 강의 들은 적 있어, 나 저작권 좀 들어서 알거든이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이 한 줄 정도는 아, 아, 알아야 저작권 강의를 뭐 5분이라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이다라는 이 한 줄 정도는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주기도문 외워 한 줄 추가하는 거죠. 인간 사상 또는 감정 표현 창작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저작권을 그래도 내가 알긴 안다라고 누구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작권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함의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나루토라는 친구인데요. 어, 자기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어, 영국 사진 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라는 분이 여행을 하다가 이 원숭이를 만나서 한번 카메라를 쥐어줘 봤더니 이런 셀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을 놓고 전 세계 이제 변호사, 법조인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저작권자 누구냐? 그 사진 작가 거냐? 원숭이 거냐? 누구 거냐? 되게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진 우리 쓸 때마다 원숭이한테 뭐 바나나 줘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논쟁이 시작됐는데 이거는 저작권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났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되는데 이건 원숭이잖아요. 원숭이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원숭이가 지은 거니까 이거는 저작권이 없다. 저작권이 없다라는 말은 누가 이렇게 갖다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진 인쇄해서 내가 내 옷에 붙이고 다녀도 아무도 뭘 할 사람 없고 이 원숭이 사진 내가 머그컵에다가 인쇄해서 팔아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저작권이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일단은 그래서 저작권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역시나 어,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이 AI, 제가 뭐 현장이면 여러분들께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AI의 창작물은 저작권자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쭤봅니다. 그 프롬프트 입력한 그 사람이 저작권자입니까? 아니면 AI가 저작권자입니까? AI 뭐 회사가 저작권자인가요? 아니면 그 프롬프트 입력한 사람이 저작권자인가요? 아니면 AI가 저작권자예요? AI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쭤보면 뭐 이렇게 다들 손을 드시고 본인의 생각들을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처음엔 되게 논쟁이 됐어요. 처음에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 변호사들도 법조인들도 굉장히 논쟁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법리가 거의 뭐 중론이 있는데 그것은 AI가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라 AI가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이 없다. 저작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이 그림 같은 거 다 AI가 만든 건데요. 제가 AI 시켜서 만든 건데 이런 그림 저작권이 없다. 그럼 뭐죠? 여러분들 그냥 캡처해서 인쇄해서 여러분들 책에 넣든지 마음대로 해도 제가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저작권자가 아니니까 제가 만들었지. 제가 만들기 시켰지만 제가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어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AI를 시켜서 만든 음악이 있다, 뭐 영상이 있다, 뭐 그림이 있다, 이미지가 있다.
글이 있다? 다 저작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AI가 만들어서 이걸 내가 내 뭐 유튜브에 올렸다? 근데 다른 사람이 퍼가서 자기 채널을 올렸다? 할 말이 없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저작권이 없는 영상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법리에 따르면. 물론 이제 이 법리에 대해서는 어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긴 한데 일단은 저작권이 없다는 건 그런 뜻이다라는 걸 1차적으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결론은 아닙니다. 네, 1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제가 이제 어 제가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제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 미드전이었나? 아무튼 카피라이트 렉처. 그래서 하이스쿨, 고등학교에서 저작권 강의를 하는 것을 약간 for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했더니 이런 느낌의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지금 저작권이 없다. 저작권이 없으니까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훔쳐가서 티셔츠로 인쇄해서 팔아도 저는 가서 할 말이 없죠. 제가 가서 그거 제가 생성한 이미지인데 왜 마음대로 훔쳐가서 파십니까? 이러면 어차피 이건 저작권 없잖아요. 라고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변호사여도 여러분들이 고소할 방법도 없고 괴롭힐 방법도 없습니다. 네. 그럼 왜 그럴까? 그럼 이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나? 프롬프트를 입력을 너무 잘하면 너무 멋진 게 나오는데 프롬프트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저작권법은 프롬프트를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게 저작권법의 대원칙이거든요. 저작권법은 반드시 표현된 구체적인 작품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표현되지 않은 상태의 아이디어, 표현되기 이전의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인과 함께 네. 어,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쓰고 싶은 소설에 대해서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해봅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좀 불경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슈퍼맨으로 부활해서 뭐 이렇게 뭐 미래에 문어 악당이 외계인으로 등장한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소설을 내가 쓰고 싶어. 말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옆에 듣던 네, 지인이 야, 저 아이디어 좋다 해가지고 다음날 몰래 집어 소설을 씁니다. 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다? 없죠. 아이디어를 빼앗겨도 고소할 때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모든 아이디어가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간에 저작권 법리적으로 보면 저작권법 안에서만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가 나중에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뭐 방식들은 뭐 특허 같은 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게 특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이제 있으니까. 근데 저작권법으로만 보자면 창작 행위 안에서 보자면 아이디어를 보호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은 아이디어밖에 없는 상태예요.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차피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없다. AI 생성물은 그렇게 일단은 네, 이 법리는 옳은 법리고 거의 확립된 법리고 어, 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약간 혼란을 느끼실 수 있어요. 뭐 내가 지금까지 만든 그렇게 많은 AI 모든 글과 이미지와 영상들이 내 게 아니었다고? 어떡하지? 난 지금까지 헛수고한 건가? 약간 그런 혼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예, 법적으로 보자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사실인데 이제 나중에 약간의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근데 대부분 변호사들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사실. 그 이후에 법률 잘 모르요 변호사들이 사실 AI 저작권 자체를 거의 몰라요. 왜냐면 AI 저작권 소송 같은 건 없잖아요. 변호사들은 소송 없는 법리는 굳이 공부 안 합니다. 네, 뭐 이혼 사건 뭐 이런 거는 빠삭 하시겠지만 다들 AI 저작권 자체를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저작권이 없다는 것까지는 변호사들도 아는 변호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이후는 잘 모르는데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이 지브리 스타일은 어떻게 볼 거냐. 저희 이제 제가 생성해 본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인데요. 어, 저희 가족 사진을 AI에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저랑 저희 아내랑 저희 아들을 딸로 만들어 놓은 네, 이런 왜 우리의 아들을 딸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브리가 이렇게 이제 챗GPT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이미지 어떻게 될까? 음, 우리는 저작권을 침해한 걸까요? 지브리의 저작권을 스타일을 침해를 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스타일을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일종의 스타일을 아이디어라고 본다. 뭐 컨셉 이런 걸로 보면 컨셉 아이디어 뭐 이런 거 다 스타일 다 아이디어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작품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브리 스타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진 구체적인 작품인 센과 치료의 행방불명이나 이웃집 토토로나 이런 구체적인 작품을 보호하는 만화배다 루키가 구체적인 작품,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 캐릭터,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 장면을 보호하는 거지 지브리 스타일이라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그 추상적인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스타일을 저작권법이 보호해버리면 생각보다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그 CM송 밴드들 어떡할 거예요? 다 똑같은 스타일, 다 기독교 스타일. 다 어떡할 거? 스타일 침해 어떡할 겁니까? 그 수많은 헤비메탈 밴드, 그 수많은 모던 락 밴드, 다 스타일 침해로 걸리지 않겠습니까? 서로서로. 왜 우리 모던 락 스타일 뺏기느냐? 전 세계에 수만 개 밴드들이 묻어나갈 수 있고. 무라카미 하루키 스타일, 뭐 한국에도 무라카미 하루키 영향받은 작가들이 많다고 하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다 고사하겠죠. 왜 내 스타일로 소설 쓰느냐? 뭐 정지우 작가 스타일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만들어서 이 정지우 작가 스타일인데 왜 이 내 스타일로 글 쓰느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인상주의 화파 스타일 뭐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브리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그 지브리가 당시에 뭐 80년대 이럴 때 보면 90년대 이럴 때 보면 어, 당시에 유행하던 여러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스타일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대충 지금 뭐 일본 애니메이션 다 스타일도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 스타일이라는 것을 저작권 침해 받는 쉽지 않고 스타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 영역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브리 이미지를 생성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스타일의 표현, 스타일 침해는 저작권 침해 개념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닌데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플이 있었는데 뭐 지브리라는 어플을 만들어서 어, 그 지브리라는 앱을 만들어서 구독료를 한 5천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앱은 지브리 이미지를 생성시켜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넣으면 지브리 이미지를 막 생성해 시켜드립니다라고 하면 지브리 허락을 안 받았으면 이런 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다른 불법행위, 부정경쟁 방지법 같은 다른 법이 있는데 다른 법의 불법행위가 돼요. 지불이라는 다른 타인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다른 불법 행위가 돼요. 법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아무리 남들의 스타일이어도 그것들 내가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순간은 다른 불법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거의 뭐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이제 상업적 이용 금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뭐 글쓰기랑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지브리 스타일로 내가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 뭐 이런 이미지를 생성시켜 봤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음, 돼지가 비행기 조종사인데 빨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장면을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프롬프트 입력하면 아마도 돼지 같은 애가 이렇게 이제 돼지가
비행기를 이렇게 몰고 있는 그런 경비행기를 몰고 있는 장면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브리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이 이미지가 지브리 만화 중에서 붉은 돼지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그 작품에 표현된 구체적인 붉은 돼지 장면과 거의 비슷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걸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존에 표현되어 있는 캐릭터나 기존에 존재하는 캐릭터랑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을 만들어 버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기존 장면과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를 막 아저씨를 만들거나 뭐 아줌마를 만들거나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브리 만화를 찾아보니까 어디 구석에 그런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구체적으로 표현된 지브리 캐릭터와의 실질적 유사성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이렇게 이 사람 세 명을 만들었지만 이 사람 세 명 중에서 만약에 뭐 지브리 어떤 만화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가 너무 똑같이 생겼다, 이 사람이랑. 그러면 이 캐릭터는 예를 들어서 그 캐릭터 아니냐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저작권, 뭐 지브리 스타일은 아주 모호한 스타일이 뭔가 스타일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캐릭터가 진짜 작품에 있는 어떤 캐릭터와 너무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건 저작권 침해예요. 그래서 어, 저는 뭐 확인을 못했지만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음, 고양이야? 몰라. 네, 그 아무튼 아예 그 뭐냐 지금 음소거를 일괄적으로 못 풀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여기 그 당장님이 혹시 아시나요? 그거 여기 하여튼 기능이 있는데 네, 중간에 자꾸 이렇게 실수로 누르시는 분들 생기시는 것 같아서 그 그리고 지브리 네, 뭐 이렇게 일단 이 정도 두 가지 정도만 알아주면 지금 지브리 스타일 문제에서 네, 근본 없고 일단은 뭐 거의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어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AI로 만든 작품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아무런 권리를 못 가질까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죠, 그렇죠? 프롬프트 입력한 사람이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나의 아이디어는 그렇게 존중받을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최근에 나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거기에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일 수 있는데 그 예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지금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지금 이 화면이 뭐냐면, AI를 보면, 어, 이 요소들을 이제, AI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간략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스케치를 해서, 어, 이제, 그 AI에게 이걸 만들게 해가지고 내가 직접, 이런 것들을 지금 세부적 부분을 어쨌든 간에 선별하고 배열해가지고 내가 직접 이렇게 조합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이런 기초 작업들을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어, 인간이 수정하고 보완해서 편집을 하고 배열한 것은 인간의 노력이니까 그건 인간이 노력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창작적인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작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되게 이제 법리적으로 상당히 타당해 보이는 네, 그런 저작권위원회의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었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개념이 180도 바뀔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AI가 생성을 했지만 거기다가 인간이 어디까지 후 가공 작업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생성한 사람 말고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단어를 뭐 5개 고쳤는지, 단어를 100개 고쳤는지,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어디를 작업했는지, 인간이. 그리고 영상을 예를 들어서 만들 때, 그냥 뭐 소라 이런 데다가 그냥 만들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뭐 인간이 뭐 거기다가 대본도 합성할 수 있고, 음악도 합칠 수 있고, 뭐 영상의 앞뒤 배열을 막 바꿀 수도 있고, 인간이 후 작업을 뭐 이렇게 뭐, 밝기를 바꿀 수도 있고, 인간이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AI 생성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뜻이죠. 함부로 건드렸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생성을 한 과정을 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것 봐라. 이만큼 내가 개입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 인정을 받는 건데 네가 내 걸 함부로 썼어? 그러면 너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작권 침해니까 너 고소당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게. 그래서 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런 법리적 판단이 나온 이유로 어, 사실상 AI 생성물에 대해서 그 생성물을 뭐 업로드한 계정의 주인이라든지 그 생성물을 만들게 시킨 프롬프트 입력한 사람이 사실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 타당해 보이는 그런 판단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I로 만든 이미지를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미지나 콘텐츠나 영상 같은 것들을 함부로 활용을 할 수는 없겠다. 그 사람이 특히나 영상 같은 것들은 어, 분명히 인간이 개입하거든요. 영상을 그냥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영상은 이제 특히나 영상은 더더욱이나 이 편집 저작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뭐 이것마저 이미 옛날 거 작년 거예요. 작년 영화들인데 AI 영상들, 뭐 AI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AI로 생성했지만 그거를 편집한 건 인간이 한 거란 말이죠. 앞뒤 장면 편집하고 조율하고 대본 넣고 막 대본 수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체는 그 요소는 AI 생성이어서 저작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전체를 편집하고 배열한 것의 창작성을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그 전체를 그냥 편집 저작물로 보호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편집 저작물이라는 개념인데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AI 생성도 결국에는 물론 뭐 우리가 프롬프트 입력해가지고 AI가 만든 거를 그냥 그대로 썼다 그러면 사실 그건 저작권이 없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 썸네일 만들고 이럴 때 그냥 프롬프트 입력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그냥 바로 쓰는 이런 건 저작권이 없는 게 맞는데 거기에 후터치 작업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그 후터치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돼 버리고 그거를 굳이 그 사람이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후터치했는지 밝히지만 않으면 사실은 그 그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사람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 걸로 영장 발부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AI와 함께 공동 창작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공동 창작인 어떤 그런 관점 하에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근데 뭐 이거는 물론 어, 그 법리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거지 확립된 건 아니에요. 법으로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법이 뭐 그렇게 적혀 있거나 아니면 뭐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한 우리나라의 어떤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는 문광부에 있는 그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거고 근데 가장 그 의견이 제일 공신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변호사의 이야기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그 법리에 대한 어떤 의견이 가장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의견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법리는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법이 새로 뭐 국회의원들
이 법을 만들거나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게 뭐 몇 년 뒤에도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AI로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팔로우업 하고 있으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AI와 저작권에 대해서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뒷부분은 저작권법 일반적인 부분이어서 사실은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지 않아서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 다만 이제 AI를 쓸 때 한 가지만 더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뉴스, 뭐 어떤 뉴스에서 어떤 사진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봅시다. 사진을 받았는데 이 사진을 AI에 집어넣어서 업로드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일러스트로 바꿨다라고 해보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 어떤 걸 한 거냐면 원래 있는 사진을 가지고 2차 창작을 한 거거든요. 2차 창작. 2차 창작을 한 건데 이거는 이 사진의 주인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의 주인의 허락을 안 받고 2차 창작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미 저작권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AI에 넣어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거를 뭐 여러분들 멋지죠? 제가 뭐 무슨 네 뭐 무슨 사진을 이렇게 멋지게 바꿔봤어요 하는 순간 이 사진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창작을 작성할 수 있는 이 권리 자체가 저작권이거든요. 저작권은 한두 개가 아니라 저작권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저작권들이 있는데 2차 창작할 수 있는 권리도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AI 시대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언젠가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은 뭐 다들 뭐 재미삼아 장난삼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나 뭐 유명인들, 뭐 공인들, 뭐 대통령 사진들, 뭐 트럼프 사진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갖고 오시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좀 엄격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AI 시대 글쓰기와 저작권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금방 갔어요, 그렇죠? 한 시간 다 갔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이제 어떠신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가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신 것 같으세요? 요즘에 우리 한 시간짜리 영화 집중해서 잘 못 보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중요한 이야기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시간이 또 빨리 가는 것도 같은데. 물론 그 중간중간 다 스마트폰 몰래 몰래 보시면서 쇼츠 릴스 보시면서 귀로만 들으셨을 수도 있고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우리 요즘에 대산만함의 시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ADHD다라고 하는데 그냥 스마트폰 중독일 뿐인데 사실은 네, 아무튼 이제 뭐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AI 글쓰기와 그렇죠?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렇죠? 저작권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AI를 활용한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다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정 궁금하다 하시면 뭐 제 책을 읽어보셔도 사실은 되는 거고 훨씬 더 읽기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책이 훨씬 더 쉽게 넘어가실 거고 어, 그렇게 저작권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하시면 제가 쓴 책들이 또 다른 저작권 책도 있고 하니까 찾아보셔도 사실은 좀 무난하게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뭐 질의응답 시간도 또 풍부하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강의는 이 정도에서 일단 뭐 벌써 뭐 채팅창에 질문이 벌써 많으신데요. 제가 좀 보면서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질문 위주로 제가 좀 볼게요. 음, 네, 이런 질문도 있으시네요. 제가 이제 아까 AI와 글쓰기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에세이나 문학이 아니라 다른 범주의 글쓰기는 어떨까요? 누군가 이제는 글쓰기도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뉜다라고 하는데 어, 어떻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일단 그 글쓰기에도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기능적인 글쓰기는 AI의 영향력이 엄청나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만, 이미 뭐 저랑 이제 친한 변호사들은 다 최소한 4, 5년 차 이상 어떤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나 대표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나눠보면 신입 변호사들 잘 안 뽑는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옛날 같았으면 신입 변호사 뽑아가지고 처음부터 한 6개월 가르치고 막 힘들게 힘들게 가르쳐서 이제 음, 어서 변호사가 써오면 파트너 변호사만 고치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가르치기 귀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한테 시키면 처벌 작업 다 하는데 이거 신입 가르치는 6개월 동안 그 가르치고 앉아 있을 바에야 그냥 AI로 그냥 AI를 조수로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돈 줘가면서 뽑는 것이 되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그래서 요즘 청년들 신입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죠. 콘텐츠나 이런 글쓰기, 에디팅 관련된 분들은. 그만큼 이제 기능적인 글쓰기는 굉장히 많이 효율화된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출판사만 하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보도자료로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편집자가 책 한 권을 낼 때마다 출판사 서평을 쓰고 보도자료를 쓰는데 그거 되게 쓰기 힘들어들 하세요. 편집자님 만나보시면. 근데 그냥 이제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AI에게 보도자료를 쓰게 하면 물론 완벽하게 못 쓰더라도 뭐잘 요약해가지고 초벌 작업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집자가 수작업만 이렇게 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실제로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AI가 아직 그 할루시네이션도 많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에세이를 쓰거나 뭐 제 의견을 쓰는 게 아니라 법적인 어떤 글을 써야 되는 때는 AI 활용 되게 많이 합니다. AI 되게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생각하는 쟁점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초벌 작업을 해보라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또 이제 후 가공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뭐 기능적인 글쓰기 이런 것들은 AI가 잘할 확률이 앞으로도 더 높아지고 있죠. 점점 더 아주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AI를 잘 쓰는 분들이 또 확실히 효율성 있게 또 하실 수 있겠죠. 뭐 실제로 제 요즘에 저는 좀 답답할 정도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외부에 있는 그 어떤 뭐 무슨 기획사나 이런 분들, 에디터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 전부 다 AI로만 써서 보내니까 지금 제가 다 고쳐야 돼요. 뭐 엉터리인 얘기도 너무 많거든. 특히 법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무슨 강의를 기획하고 했으면 옛날 같았으면 거기 그 회사에 있는 그래도 그분이 뭔가 저작권 변호사랑 대화를 하려면 자기도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써오든지 해서 기획안을 주는데 지금은 AI 써서 보내니까 엉망진창인 얘기가 너무 많고 뭐 아무튼 간에 뭐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좀 AI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할루시네이션 없이 그렇죠 환각현상 없이 좀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또 큰 능력의 차이가 되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질문 하셨네요. AI가 다른 분들의 창작물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소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유명 AI 회사들에서 데이터 학습한 사람, 그 언론사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데이터 학습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게 많은 또 스타트업이나 많은 AI 회사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논쟁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에서 돈 받고 지브리 스타일 변환해 드립니다. 이건 무조건 불법이에요. 이거는 지브리라는 명성을 자기가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불법이 맞습니다. 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에요.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다른 법이 있거든요. 텍스트 프롬프트만 아니라 이미지 프롬프트 넣을 수 있는데 자기 사진이나 자기가 그린 이미지 등을 넣는 것도 편집 저작물 되는 건지 프롬프트 있는 방법도 다양하지 이런 점이 많네요.
그 자기 이제 사진을 넣어서 2차 창작을 시키고 한 건 사실은 이제 자기 이미지를 토대로 이렇게 한 거니까 사실은 이제 원래는 그 2차 창작에 대해서 저작물이 없다고 보겠지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쵸? 원 저작물의 주인이 나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이미지를 어느 정도 후가 가공 작업까지 들어간다면 사실은 그 이미지를 쓸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네,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질문도 또 많이 나오니까 좋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저작권 강의 같은 거, 어제, 그제도 계속 갔다 왔는데, 질문이 끝나지 않아서 모든 저작권 강의는 항상 가면 항상 이제 거의 셔터문 내릴 때까지 쫓아오셔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저작권 문제가 모든 분들의 이제 일상에 얽혀 있는데, 사실 저작권 또 예, 고민들이 많으시면 오늘 같은 기회에 또 여쭤보시면 제가 하나씩 답변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부터는 질문을 약간 저희 그 육성으로 좀 들어볼까요? 예, 그게 좀 저도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공유는 제가 아직도 하고 있나요 혹시? 공유를 아직도 하고 있네. 공유를 꺼야겠다. 전 공유를 껐는 줄 알았습니다. 공유를 끄고 자, 잠깐만, 제가 물 한 잔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물 한 잔만 잠깐 가지고 올 동안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여기 줌에서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질문 생각해 두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물 한 잔. 네, 직접 우리가 오프라인이면 제가 맛있는 음료를 드릴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죄송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글쓰기에 대한 부분, 이제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 아마 우리 AI 글쓰기 저작권이라는 뒤에도 이렇게 타이틀이 있지만, 이 이제 저자시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우리나라 AI 저작권 대표적인 소송 판례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도 해주셨는데, 소리를 좀 내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우리 작가님 오시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글쓰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한 부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저작권에 대한 우리가 이제 지금 저도 이제 AI 그림책 제작, 뭐 운영 지도사 이런 것도 가르치고 있고요. AI 그림책 창작 지도사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난해하다, 또 애매하다, 예,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AI하고도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실제로 이런 공부, 예, 오프라인 강좌도 듣고, 뭐 온라인 강좌도 듣고, 뭐 블로그도 찾아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 거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속이 되게 뻥 뚫린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탁 풀리기도 하고 작가 입장에서 이거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명쾌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정말 드리고요. 저는 이 출판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들어오신 분들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진짜 그냥 2시간이면 금방 읽거든요. 굉장히 쉽게 쓰셨고, 아주 여기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앞쪽에 말씀하셨던 그런 진실한 우리 뭐 인간의 진실, 뭐 진정성 이런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할 거는 이런 건데 선생님들도 혹시 동의하시면 요거 질문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정성의 이제 희소 가치 시대다. 예, 그런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6에 이제 하나의 그 키워드도 진실성의 희소 가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작가님께서 이제 인간만의 글쓰기가 앞으로 뭐 진실 아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확보하고 계시는 노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또 경쟁력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또 글 쓰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조언을 만약에 여기 글 쓰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다 들어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서워 해지 제가 또 이걸 아까 걸어놔가지고 잠깐만요. 네, 이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질문 있으시면 한번 육성으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혼자서만. 아, 그러더니 바로 또 이렇게 되네. 네, 음소거 해주시고, 지금 질문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음소거 풀어주세요. 예, 풀어드렸고요. 질문을 그러면 음성으로 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 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눠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창작자도 되고, 또 소비자도 되고 되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또 이제 개발사에 이제 관련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법정 소송적인 문제들이 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내년 1월이 되면은 어떤 AI 윤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그 한국저작권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거 거기에서 이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창작자들이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채팅창에 질문하신 분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쓴 글을 모아서 책으로 집필했는데, 뭐, 이제 AI로 생성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듣기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같이 얽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글쓰기 공모전 같은 거 심사위원을 가보면, 요즘에는 사실 이 글쓰기 공모전을 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약간 AI로 생성한 것처럼 느껴지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건 심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심증을 가지고 또 걸러내기도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다 누적해 봤을 때 물론 처음에는 저도 이제 좀 거북함이 있었어요. AI를 이렇게 어, 활용을 해서 이제 글을 써서 자기 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거북함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AI 프로 많이 참여를 해보고 하면서 생각이 바뀐 것이 AI 쓰는 게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잘못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AI를 잘 활용하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남들이 이게 AI가 쓴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예, 잘 쓰면은 뭐 이렇게 왜 AI 썼냐 뭐 추궁하는 문제도 아니고 잘 쓰면 당연히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뭐 첫 번째로는 어 이제 AI가 생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짜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인간적인 결국엔 책임지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제 어떤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걸러내야겠죠. AI가 뭐 지금도 환각 현상 같은 것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는 어떤 책임은 결국에는 스스로 져야 되는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뭐 AI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글쓰기, 또 자료 리서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논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글을 써내는 데 도움을 얻는 것은 막을 방법도 없고 뭐 딱히 막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나의 진실을 쓴다는 차원에서는 좀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AI가 없던 시절에도 소설가들이, 뭐, 소설을 쓰거나 에세이를 쓰거나 할 때는 굉장히 성인군자인 것처럼 쓰지만, 실제 삶은 뭐, 개차반인 경우가 뭐, 너무 많았잖아요. 뭐, 술자리에서 뭐, 성추행하고 막 이런 것도 너무 많았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 마찬가지죠. 그처럼 성직자도 뭐, 설교 말씀은 뭐, 이렇게 멋있게 하면서 막, 실생활에서 막 부패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었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AI를 써서 우리는 거짓말하기 너무 쉬워진 시대인 거잖아요. 남들에게 사기치기 너무 쉬워졌고, 마치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그런 존재인 척하기가 되게 쉬워진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이제 스스로에 대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나의 진실을 쓰겠다, 나의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뭐 내가 쓴 글이 너무 좋은데 내 삶이 못 따라가면
내가 쓴 글을 따라가려는 노력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글과 삶의 일치에 대한 문제가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자기 진실성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 시대에 남아있는 어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채팅창에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우리나라에는 AI 판례가 없고요. 그렇죠? 네. 뭐 굳이 찾자면 예전에 뭐 그 뭡니까? 어,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옛날에 그 채팅하는 어플이 있었는데 여자친구 역할을 하는 그 그 상대방이랑 채팅을 하는 그런 AI 어플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남녀 대화 패턴을 이런 것들을 무단 학습해가지고 막 개인정보 노출하고 막 이런 데 문제됐었던 AI 회사가 있었어요. 되게 옛날 회사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됐었지만 사실 뭐 최근에 어떤 이런 생성형 AI에 관련된 판례가 나온 것은 네, 뭐 채팅창에 올라왔네요.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채팅창에 있는 저 업체 저 업체 소송에서 이제 좀 그 무단 학습 같은 게 문제가 됐었죠. 개인정보 같은 거 제대로 안 걸러서 개인정보 이제 가명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한 것들 좀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학습 관련된 문제였죠. 그리고 어, 뭐야? 빨리 개물 노래는 그냥 찌르는 거고. 야, 밥이 너무 많이 있어, 지금. 이걸로 먹고 또, 싶어.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로 또 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먹어. 뭐냐 당장님이 네. 진정성이 너무 개인적이면 그것도 독자의 시간을 뺏는 거 아닐까.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글 쓰시면서 고민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면 독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의 이런 하소연을 듣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내 개인적인 이야기, 내 일기인데 내 일기를 독자가 읽어야 될 이유가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예전에 썼던 책인데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지라는 책에서 일기와 에세이의 차이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일기는 어디까지나 자기 혼자 읽는 거라면 에세이는 보편적인 정서에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에세이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쓴 적이 있는데요. 결국엔 내가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일지라도 결국엔 이 이야기가 남들에게 어떻게 읽히고 남들에게 다가간다면 남들은 어떤 뭐 감동이나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는 그 지점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기가 에세이로 나아가는 순간들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의 아주 개인적인 절망이어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삶을 헤쳐나가고 있죠. 그런 점들을 이제 의식하면서 쓰는 거죠.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괴롭다,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만 쓰면 일기장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나의 어려움을 좀 승화시켜서 독자에게 말 건네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이란 어려운 거지만 또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에 또 그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내가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동시에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까지 다가가고자 이제 노력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보편적인 메시지까지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 글쓰기도 나의 개인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남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남들이 뭔가를 주려고 한번 노력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곧 나에게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설득하고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의 말을 그 글에 굳이 남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글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유료 폰트를 이제 내가 유료 라이센스를 쓰고 있는 미리 캔버스 같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내용 증명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은 어, 법적으로만 보자면 그 미리 캔버스라는 회사가 약관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읽어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다 다르거든요. 이 모든 그 프로그램이나 모든 그 라이센스 웹사이트마다 규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료 구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유료 폰트는 유료 구독 기간에는 뭐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규정이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그 규정을 잘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유료 구독 기간이 종료하면 어, 그, 그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돼 있을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개별 프로그램마다 다 지침이 달라서 네, 그거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번 직접 그런 것들을 참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평소에 쓸 때는 별로 생각 없이 그렇게 써요. 그렇죠? 그냥 돈 내고 썼으니까 다 되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 회원 가입 뭐 그 규약이나 혹은 그 홈페이지에 공시된 어떤 그 규약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확인하면서 항상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뭐 무슨 왜 블로그에 뭐 이미지 올리느냐, 왜 폰트 쓰느냐 이렇게 막 내용 증명이 막 로펌 같은 데서 막 날아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것도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그렇게 이제 내용 증명을 뿌리는 로펌들을 보면 자기도 누구한테 보낸지 몰라요. 한 수천 군데를 이제 그냥 막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답장이 오면 잘 걸렸다 이러면서 이제 합의금 뭐 고소하니 할 거니까 합의금 내놔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건데 근데 또 이제 그게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좀 일일이 다 추적하면서 그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정말 그, 그 로펌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고요. 예.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그냥 그 무시하면 그냥 자기들도 그냥 냅두다가 이렇게 하는 걸 신뢰한 뭐 그런 확률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뭐 하는 경우도 법적 대응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폰트 사용을 하는 것이 내가 유료 폰트를 내가 그 라이센스에 맞게 사용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요.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 분은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오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생성형 AI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생활 기록부를 기재할 시 교사에게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없을까요? 두 번째, AI를 활용하여 생활 기록부 작성 시 이런 세부사항 대학에서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여담이지만 이 컵 보이시나요? 이 컵에 지금 방고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 요즘에 뭐 방고 뭐 미디어 아트 전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무슨 빛의 방고 이런 거 그렇죠? 방고 뭐 책 표지 이건 다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방고 사후 70년 지났으면 저작권이 완전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방고 이미지로 그림 만들어서 파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뭐 그것도 저작권 문제니까 여담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질문 주신 것도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 기록부로 그렇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학생 기록부를 쓰고 이제 이런 경우도 요즘 많다고 들어서 아예 이제 교사분들 아예 그런 사이트가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제 학생 기록부를 써준 사이트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죠. 그렇죠? 그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뭐 그 내부적인 어떤 뭐 다른 뭐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이제 저작권적 법적으로만 보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무슨 뭐 이 교육청에서 계속 새롭게 이제 내부 지침을 새로 만드니까 그런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AI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뭐 학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지어서 쓴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AI 도움을 받아 쓰더라도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의 특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시간에 성실하고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뭐 감수성이 뛰어나다. 이거를 학생 기록부에 맞게 그냥 문장으로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완전 그냥 새로운 그냥 아무 관련 없는 정보를 생성시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사실상 그냥 문장을 다듬어서 생성시켜 주는 건 정보인데, 그게 뭐 어떤 뭐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뭐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이제 AI가 막 이상하게 막 지원해서 쓴 거를 그냥 뭐 그럴싸한 거를 그냥 갖다 넣었다 이러면 이제 약간 교사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는 있겠죠.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학생의 뭐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교사가 본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문장으로 만드는 것 정도는 가능하리라 보고, 요즘 뭐 그 AI 뭐 문장을 찾아내는 그런 뭐 카피킬러 같은 그런 AI 적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거의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AI 이 한참 나오기 전에 썼던 제 글들을 다 넣어봤는데 다 AI가 쓴 확률이 99%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아무 그냥 뭐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냥. 그쵸? 예, 뭐 하나도 못 걸어냅니다. 뭐 걸러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인간이 어디까지 후각 가공했는지 이런 것들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AI 쓰실 때 웹 검색 기능을 켜놓고 쓰거나, 그 쓰실 줄 아시나요?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가 됐든 간에 웹 검색 기능을 켠 상태로 물어볼 수 있고 끈 상태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켠 상태로 물어보면 웹에서 이제 정보를 긁어와서 알려주고, 딥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딥 리서치도 웹상에 출처가 있는 내용만 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웹에 있는 글을 거의 그대로 긁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그대로. 그러면 사실은 카피킬러 같은 데 많이 걸리겠죠. 네, 왜냐면 뭐 이미 있는 걸 긁어와서 우리한테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리서치를 했다고 해서 리서치로 만들어진 글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출처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출처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인용하는 방식으로 쓰거나 자기가 자기의 언어로 바꿔서 쓰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AI 쓰실 때 이 리서치 기능과 그러니까 순수 생성 기능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서치 기능은 거의 그대로 발췌를 해서 거의 실질적 유사하게 발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카피킬러에 걸립니다. 예, 왜냐하면 뭐 기존에 있는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지우 작가님 귀한 강의에 정말 깊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글 쓰는 이 진정성은 곧 글과 삶의 일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와닿았고요. 또 오늘 특강을 통해서 AI 시대 창작과 삶, 또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결국은 다 우리의 몫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깊은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선생님도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정지우 작가님의 초청 특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지우 작가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뭐 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뭐 서로 뭐 마팔로 이런 것도 하고 뭐 또 인연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다들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종료하겠습니다.